네, 뉴스 오늘 매주 화요일은 내년 4월 경인 지역의 총선 지형을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경인 나침반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조대원 리서치 한국센터장, 박성민 민주당 주거복지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살펴볼 곳은 안산입니다. 안산은 네 선거구가 있는데요. 그동안 안산 선거 결과와 내년 총선에 어떤 인물들이 신발끈을 동여매고 있는지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안산 상록 갑지역인데요. 자, 조 센터장님, 이 지역은 진보의 텃밭으로 분류됐던 그런 곳 아닙니까? 예, 그렇게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96년 15대 총선 때 안산시 갑선거구로 이제 신설된 이후에 28년 동안 지난 2008년 총선 때 단 한 차례 네. 한나라당이 승리한 것 빼고는 모두가 민주당 계열의 진보 정당이 승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2008년 총선 역시 당시에 민주당의 진보표를 다 모았다면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었는데 당시 그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 민주당으로 재선을 국회의원을 영입했던 현 충북 도지사죠. 김영한 의원이 여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네. 24%의 표를 분산하는 바람에 그래 된 거고 참고로 2020년 총선에서 진보표가 모두 결집된 상태에서 이제 총선을 치르니까 전해철 의원이 58.5%로 압도적인 네. 1위를 달성했던 지역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전해철 의원. 자, 지금 4선을 노리고 있는 그런 곳인데 전해철 의원에게 4선을 허락할지 당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하고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 도전하고 있나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4선 출마를 위해서 네네. 상록갑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때 뭐 행정안전부 장관도 역임했었고요. 네네. 여기에 이제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이 지금 출사표를 냈어요. 전 통영 고성 지역위원장으로서 통영에서 이제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한 번의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이제 낙선한 분이신데 이번 이재명 대표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관련해서 좀 SNS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네. 전해철을 내가 싸우러 간다라고 SNS에 좀 과하게 네. 이렇게 남기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각종 미디어에서도 많이 출연하시는 분인데 좀 과하게 말씀하셔갖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좀 회부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징계 수위에 따라서 이제 내년 총선 출마가 결정될 예정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징계 수위는 좀 낮을 것 같아요. 현 이재명 체제 안에서. 왜냐하면 네. 징계 수위가 뭐 6개월 당원권 정지만 해도 내년 총선에 못 나가니까 네네. 아마 여기서는 전해철 의원과 경선을 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석훈 당협위원장이 작년 12월에 선출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 경기도당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김정택 전 안산시 부의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에서는 이미 출마자가 이제 정해졌습니다. 다. 네네. 김도연 부대변인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워낙 진보의 텃밭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 전해철 현 의원 그리고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 이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 같은데 조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재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나오더라도 사실 국민의힘이 상당한 열세를 네. 이번에도 열세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 그 국민의힘 후보로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두 분 다 그 기초의원 출신들이에요. 예. 사실 그 지금 거론되는 김석훈 당협위원장도 2006년 전반기 안산시의회 의장을 하신 분이고, 그다음 김정택 후보도 제8대 안산시의회 부의장을 영임한 분인데. 당장 전해철 의원이 뭐 행안부 장관 하셨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환노위 정보위원장 하신 걸로 따져보면 이제 중량감이 많이 떨어지고 거물급이죠. 네. 예 거기다가 여기에 또 이제 들리는 말이 이제 용해인 의원도 이 지역으로 오겠다는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예예 뭐 그러다 보니까 용해인 의원도 상당히 젊은 분이지만 뭐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네네.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뭐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 이 지역도 사실은 중앙에서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도 올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오죽하면
이번에 당협위원장을 이제 김석훈 당협위원장을 올 1월달에 임명을 했는데 네. 이분이 이미 2012년도에 새누리당 때도 당협위원장 임명된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돌고 돌아서 다시 59년생인 김석훈 당협위원장으로 왔다는 거는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 뭐 이걸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인물난도 있고. 자, 상록갑 그럼 상록을을 보겠습니다. 역대 총선 결과를 보면 상록갑과 을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 2004년도에 처음으로 상록을이 분구됐는데 6번의 선거 중에서 5번을 그 진보 계열이 가져갔습니다. 네. 그 2004년도에 17대죠. 이때 열린우리당 임종인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었고요. 18대 때 여기 그 새누리당 그 공천파동을 하고 친박영대 네네. 홍장표 의원이 여기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당선이 되고서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갖고 그 다음해인 바로 2009년에 바로 또 재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이 당시에 이제 김영환 의원이 민주당의 김영환 의원이 이제 당선되면서 18대, 19대 두 번 재선 의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대 때는 지금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철민 의원이 새누리당, 국민의당 3파전 싸움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승리를 했고요. 저번 총선에서도 김철민 의원이 이제 승리를 한 지역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번의 선거 중에 5번을 뭐 진보 계열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진보 텃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지역구입니다. 네, 재선의 김철민 의원 3선 도전이 유력한데 김 의원 외에 또 어떤 분들이 여기 도전하고 있습니까? 예, 뭐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게 이제 선거가 아주 2016년 선거 흥미로워서 제가 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김철민 의원이 34.03, 국민의당 김영환 현 도지사가 33.47, 네. 새누리당 홍장표 전 의원이 32.49, 천신만고 끝에 국회의원이 됐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천신만고 끝에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지역구 관리를 아주 잘해요. 잘하고 네. 또 수도권 2020년 총선에 바람도 타고 해서 17% 차라는 압승을 해서 더 이상 뭐 경쟁자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분이 보니까 민주당은 오로지 뭐 개인의 능력보다 어느 계열에 속했느냐 이걸로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요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친이낙연계로 분류되어서 네. 과연 당내에서 과연 누가 친명 계정에 어떤 핵심 인사가 올 것인지 네. 뭐 이게 민주당은 최대의 관심사인 것 같고요. 그럼 전략 공천으로 들어올 수 있다 말씀이군요. 그러면. 충분히 있죠. 이 네. 지역은 뭐 누구든 가면 이기는 지역이라고 네, 민주당 네. 사람들은 생각할 거니 네. 예, 뭐 선거 한두 달 앞두고도 충분히 예, 밀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내려 보낼 수 있는 지역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이 지역은 뭐 앞에 있던 갑 지역보다 더 어려운 지역인 게 예. 갑 지역은 그래도 기초의원 출신이라도 당협위원장을 정했는데 이 지역은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 자리를 작년 지방선거 이후에 공석이 된 이유로 아직까지도 임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이 지역에서 대통령실에서 누군가 올 것이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놓은 게 아니냐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총선에 출마할 뭐 4, 50명의 명단을 봤지만 거기에도 이 지역에 오겠다는 분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지역에 거론되고 있는 몇몇 분들, 이분들 중에 결국 돌고 돌아서 총선 출마자를 가려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예, 그렇군요. 민주당 인사들 이상으로 국민의힘과 또 무소속 도전자도 눈에 띕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지금 뭐 아직까지도 좀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변수가 될 수 있는 도전자가 바로 윤화섭 전 시장입니다. 상당히 나름대로 지역에서 이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느 정도 또 표를 가져갈지도 궁금해요. 작년에 그 지방선거에서 6%를 가져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표가 분산되면서 지금 네네. 국민의힘의 민인근 그 국민의힘 그 안산시장이 당선되는데 뭐 1조를 했다고 평가할 수 예. 있고요. 그 윤화섭 전 시장이 뭐 민주당 그 계열 인사로 또 분류되지만 작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갖고 이제 대법원에서 뭐 100만 원 이하 이제 예. 그 받아 갖고 시장직은 유지했지만 작년 경선에서 컷오프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컷오프 된 거에 이제 탈당을 해갖고 이제 네.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이분이 이제 뭐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해서 그 총선에 출마한다 이런 부분은 좀 쉽지 않은 생각이고요. 네. 왜냐면 그러면 김철민 현 의원과 이제 경선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쉽지 않은 얘기고요. 이 부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인데 총선 출마하면 무소속이냐
아니면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준석 신당 같은 제 3회 신당으로 갈 거냐 네. 되는데 무소속으로 가게 되면 작년 지방선거처럼 뭐 민주당 표를 약간 잠식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 이분이 작년에 무소속으로 해서 떨어진 낙선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3의 신당으로 갈 것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이준석 뭐 제3의 신당으로 가게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중도 보수표를 또 잠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뭐 총선이라는 게 몇백 패자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이 뭐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는 없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여야가 무소속이냐 제3호 신당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뭐 표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경인 나침반, 안산 상록 갑과 을 봤고요. 이번엔 단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단원 갑하면 천정배 전 의원이 떠오르죠. 이번에 또 출마한다고는 하는데 단원이 아니라 이제 호남 지역으로 출사표를 내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여야의 왕좌 싸움이 천 전 의원이 떠나고 치열하게 벌어졌었더군요. 예, 천정배 의원이 총 6선을 하셨죠. 네. 6선 중에서 96년 안산시 을 선거구 시절부터 이분이 여기서 당선이 돼서 내리 4선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호남으로 가죠, 광주로 내려가면서 이제 공석이 되면서 이 지역을 놓고 이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이제 겨루는데 사실은 그 4선을 내리할 정도로 진보 정당이 이렇게 표가 분산이 되지 않으면 보수 정당이 탈환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표 분산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과거에 그 김명연 후보가 새누리당 그다음에 저기 한나라당인가 예 당이 하도 이름 많이 바뀌어서 네. 보수 정당으로 미래통합당. 어쨌든 예 미래통합당으로 그렇죠. 미래통합당 때는 졌어요. 네네. 예 졌고 두 번 새누리당 때 이겼죠. 예예예. 네. 그래서 두 번의 선거에서 김명연 후보가 결국은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전직 안산시장이 무소속으로 나오고 진보계열 그 정당인 정통민주당이 참여하면서 이제 표 분산이 됐고 네. 그다음에 그 또 다른 선거에서는 국민의당이 후보가 21% 이상을 득표하면서 그러니까요. 표 분산이 되면서 다시 이제 국회의원을 재선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렇지만 21대 2020년 총선에서는 결국 진보가 표 결집을 해서 나왔을 때는 14.5%로 민주당이 대승했던 이런 지역입니다. 네, 그렇군요. 현역 고영인 의원이 재선에 지금 도전하고 있고 다시 김명현 전 의원도 뭐 도전을 할까 주목이 됩니다. 어떤 분들의 이름이 이외에 또 나오고 있습니까? 뭐 고영인 전 의원이 네네. 대선 출마가 뭐 거의 확실히 되고 있고요. 예, 약간 뭐 저번 총선에 경선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뭐 김현 현재 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그때 뭐 네거티브하고 재심 신청하고 막 그랬었죠. 예. 네, 예. 좀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김현 상임위원이 지금 출판 기념회를 열면서 경선에 참여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19대 20대 국회의원 했던 김명현 당협위원장이 예. 아마 그 출마를 할 생각인데 여기서 지금 고영인 현 의원과 이제 세 번째 네. 그러니까 20대는 그 김명현 전 의원이 이겼고 네네. 21대에서는 지금 고영인 의원이 이겼는데 예. 아마 이번에도 아마 그런 세 번째 대결이 성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김명현 의원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내 입지도 상당히 탄탄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민영삼 정치평론가 얘기가 좀 나오는데 네네. 17대 총선 당시 이제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해갖고 단원갑에 출마한 경험이 있던 분이에요. 네. 지금 뭐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선 캠프 국민통합 특보로 활동을 했고요. 지금 뭐 미디어나 종편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단원갑에 경선에 참여할지는 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진보당에서는 정세견 안산 현장 위원장의 출마가 지금 뭐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단원을 가보겠습니다. 단원을 지역은 지금 안산 그 어느 선거보다 여야 모두에게 만만치 않은 지역입니다. 퐁당퐁당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퐁당퐁당했습니다. 네네. 한 번은 이제 그 보수 쪽이, 네네. 한 번은 진보 쪽이 이렇게 계속 가져갔죠. 그 17대 총선 이제 그 재종결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네네. 열리두루당에. 그리고 18대에서는 그 박순자 후보가 당선이 됐었고요. 예.
19대에서는 2012년에 민주통합당의 부자연 후보죠. 천정배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데 이분이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20대 때는 새누리당의 또 박순자 후보가 다시 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저번 총선 같은 경우는 지금 코일 논란으로 뭐 말썽이 있었던 김남국 의원이 당선이 됐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번의 선거 중에 한 번씩을 가져갔거든요. 퐁당퐁당. 그리고 여야 모두 꼭 가져가고 싶어 하는 지역구입니다. 예, 가능성이 여야 모두 상당히 높은 지역이니만큼 단원을 어떤 분이 나설지 궁금합니다. 일단 김남국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단원 을지역은 어쨌든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안산시란 지역구 자체가 보수 정당한테 상당히 불리하고 서로 오고 싶지 않은 지역인데 예. 그래도 이 단원 을지역은 지난번 안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할 때 그때 겨우 이제 0.7% 차로 신승을 했는데 네. 그때 이 지역에서 1.3%를 이기면서 다른 지역의 실점을 만회해서 결국은 역전승을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진보가 이제 참 강하다는 게 김동연 지사는 김은혜 후보한테 7%차 승리를 했고, 그다음 이재명 예전에 대선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14% 차로 상당히 승리했던 많이 이겼네요. 예. 그리고 김남국 의원도 지난 총선 때 4.5% 이겼고, 근데 당시에 2020년 총선에서 대부분 민주당이 최소 10%, 많게는 20% 이상 이길 때 그 지역을 비교해 봤을 때는 4.5%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거기다가 김남국 의원이 뭐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현재 탈당한 상태 아닙니까? 지역 여론도 안 좋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제 국민님이 계속 총선 내내 강조를 할 것이고, 네네. 그래서 후보 경쟁력이 곧 승리의 밑받침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은 판단을 하고, 네. 국민의힘은 이제 최고의 후보를 내려고 노력할 것이고, 네. 그런데 현재 민주당 역시 이 지역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네. 불구하고 그 염치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어야죠, 그게 좀. 예, 지금 예. 당장은 이제 그걸 못 내고 지역 인사들만 거론되고 있지만 네. 결국 마지막에 와서는 뭐 염치보다는 정치다 이래가지고 실리를, 네. 예, 실익을 챙기기 위해서 뭐 막강한 후보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네 군데 문제는 선거구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 수도 있다. 선거구 획정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큰 변수인데. 예, 선거구는 사실은 그 네 군데 선거구를 갖고 있는 고양시는 107만, 용인시도 예. 107만이 넘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세 군데를 갖고 있는 그 화성시도 인구가 93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도시의 크기는 안산시의 4배 크기고, 근데 겨우 63만을 가지고 4개 지역구를 유지한다는 건 사실은 좀 무리가 있고, 네. 그래서 지난번 2020년 총선 때도 이게 이제 안산시 갑을병으로 고치도록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각 당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걸 다시 무산시키고 4개를 유지했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안산시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개를 해야 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든 이게 조정되는 게 순리고 또 국민 상식에 맞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상록 가불은 놔두고 단원이 좀 조정될 거다 하나로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 또 후보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요. 예, 저번에처럼 그 단원 가불이 합구가 된다면 예. 또 여기서는 뭐 또 단원 을 같은 경우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여기에 또 고영인 의원이 아마 출마할 예정이고요. 경선을 통해서 아마 단원 가불이 민주당 후보를 뽑지 않겠어요, 출마를. 그리고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박순자 전 의원이 조금 유력했었는데 지금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렇죠. 구속된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출마를 희망하는 분들이 아마 경선을 통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 전략 공천도 배제하지 않을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인 아침반 오늘은 안산 지역 살펴봤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